음,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못 끝낸 부분이 있는데, 그 영화법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 영화 1편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1편 클립을 제가 시간을 한번 재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은 한 120분? 영화 한 편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주에 영화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 120분 정도, 120, 정확하게 123분. 예, 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는 별도로 금주에 영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한 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게 또 왜 이러나. 음? 이 갑자기 글쓰기가 나오네. 전체 화면 보이죠? 그 출석 체크 누가 질문했는데 출석 체크 어떻게 할까? 지금 47명, 46명이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도 해? 나중에 맞추고 한번 해볼게요. 출석 체크하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치? 하긴 사람 숫자 카운트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자, 1960년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1960년대는 한국 영화 최고의 예, 르네상스 시기, 황금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1960년대 초부터 1969년까지 관객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미학적으로는 조금 낮아졌다.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그죠? 우리가 한국 영화의 기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은 보통 공식적으로는 1919년 리저크2에서부터 영화의 기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툭툭 카운트를 해보게 되면은 2019년이 되면은 딱 100년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언론사에서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 영화 역사상 뭐 최고의 영화 100편 뭐 이런 거 뽑는 걸 많이 했었어요. 동아일보에서 했었고 경향신문에서 했었고 아마 한겨레 신문에서도 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2004년에 뭘 했냐면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또 한국영화 100선을 한번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영상자료원 같은 경우 그 좀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를 했어요. 뭐 평론가나 아니면은 현장 영화 활동가들이나 이런 광범위한 조사를 해서 뽑아낸 자료고 그리고 또 하나 언론사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조금 어 주목할 만한 것 그러니까 이제 역시 좀 광범위한 풀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던 그 작업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한 게 있어요. 다른 신문사도 있긴 한데 이제 다른 신문사는 그 리서치 대상이 조금 좁고 의견을 받는 그 사람 수가 좀 작고 한겨레 신문은 조금 넓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최고의 한국 영화 백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자료로 삼는 것이 한국 영상자료원 것하고 2014년입니다. 그리고 저기 한겨레 신문에서 했던 백선을 우리가 꼽습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저기 뭐 어디서부터 해서 쭉 있거든요. 쭉 있는데 그 중에서 1960년대 작품, 1960년대 작품만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몇 개 작품이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5편.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25편, 그러니까 100편 중에서 25편이 1960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또, 이 시기와 맞먹는 시기가 이제 1990년대 작품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는 실제로 1960년대 작품과 1990년대, 2000년대 이 작품이 실제로는 최고의 한국 영화가 거의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25편이면 전체 100편 중에 4분의 1이잖아요. 이제 4분의 1. 그 전체 100년 중에서 10년이면 이제 10분의 1인데 작품 수로는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 1960년대에 한국 영화의 대표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죠. 그래서 여기 작품 목록들을 한국 영상 가져온 거 25개를 뽑아놨는데 그 중에서 빨간 색깔이 있어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은 뭐냐면은 한겨레 신문하고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는 이 두 군데의 기관에서 같이 뽑아준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훨씬 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좀 더 신뢰성이 있는 대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작품들의 목록을 쭉 보면은 어디야? 맨 위에 이제 한여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맨스 빠빠, 박서방 이런 영화 안 들어봤죠, 그죠? 뭐 오발탄 뭐 이렇게 쭉 해서 1968년에 휴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1편을 골랐는데 이 빨간색으로 고른 거예요. 빨간색으로. 근데 빨간색이 지금 보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편인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 11편, 한 편을 뺐어요. 뭘 뺐냐면은 그 유연목 감독의 김약국의 딸들을 뺐습니다. 뺀 이유는 옛날에 한번 넣어봤는데 약간 좀 드라마 성격의 영화라서 별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봐야지 그 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장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눈에 속속 바뀔 만큼 그렇게 부각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내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한 부분만 잘라서 봤을 때 그 영화의 특징이 잘 안 드러나더라고. 물론 이거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지, 그지? 하지만은 잘라서 보기엔 적당한 영화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약국의 딸들을 빼고 11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로맨스 빠빠, 신상옥 감독의 영화입니다. 자, 1960년, 1960년대, 혹시 이 자막 때문에, 다른 화면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이 가리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로맨스 빠빠. 이 신상옥 감독이 1960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1960년, 61년, 나중에 소개할 송춘향 영화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그런 영화들도 있었죠. 60년, 61년, 이때 그 신상옥 감독이 만든 일련의 영화들이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게 돼요? 신필름이라고 하는 영화 회사를 차리게 되죠. 자, 이 로맨스 빠빠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한국 영화는 신상옥이 만들었느냐, 다른 사람이 만들었냐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상옥 영화인가, 아닌가, 두 개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신상옥 감독은 기본적으로 웰메이드 감독입니다. 굉장히 영화를 물론 은퇴 작품도 좀 있긴 해요. 이 당시는 워낙 다작의 시대이기 때문에 감독 하나가 10편씩 이렇게 영화를 찍어내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1년에 10편씩 찍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상옥 감독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영화를 만드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고르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맨스 바빠에서도 그런 면모가 드러나요. 제가 아마 이 영화에서 제가 첫 장면을 잘라 넣었을 겁니다. 첫 장면이 뭐냐면은, 이 영화에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세대를 초월한 한국 영화의 스타들이 다 총출연하거든요. 김승호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할 겁니다. 주중여 씨, 그리고 김진규, 최은희. 김승호, 주중여는 약간 연배가 조금 있는 배우들이고, 그리고 이제 김진규, 최은희는 그 당시에 한참 이제 그 물오른
스타의 정점에 오르러 있던 이제 그런 중견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일, 엄영란, 남궁원 이런 감독 이런 배우들은 이 당시에 이제 새로 스타로 등장한 뭐 틴 아이돌 스타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뭐 이 당시 나이가 뭐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나이들인데 이제 이런 젊은 신진 스타들까지 모두 다 출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그 마치 연극 무대처럼 뒤쪽에 배경에 불이 꺼져 있고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극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떤 연극적 양식의 차용인데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1960년이라는 시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철저하게 대중영화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기획된 영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김승호부터 시작해서 남궁원까지 나와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 아주 독특한 오프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시작되면 흑백 영화인데 시작되면은 그 이 집의 배경이 되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어, 주택이 나오는데 그 주택의 벽면이나 기둥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미술이라고 하는 거, 세트 미술이라고 하는 그 흑백의 컬러의 톤에 맞게끔 이 벽이나 기둥에 색칠을 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집 하나 구해서 막 찍은 영화가 아니고 아주 세심하게 그러니까 그 벽의 장식이나 시계 그리고 색채 흑백이니까 색채는 없죠. 어쨌든 그런 톤까지 아주 치밀하게 맞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1960년 로맨스 빠빠는 한마디로 보다 상업 영화이면서도 굉장히 웰메이드하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주 영화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영화 그 예술적 차원에서의 퀄리티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영화의 그 외관이나 매무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영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마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마부라고 하는 영화는 그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가 오늘날 3대 영화제라고 이야기하는 베니스, 베를린, 칸 영화제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 당시에는 보통 우리가 뭐 4대 영화제 그랬습니다. 모스크바 영화제 이런 것들도 넣어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소련하고 국교가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스크바 영화제는 뭐 조금 뭐 뒤로 빼더라도 어쨌든 뭐 3대 영화제는 그 당시에서부터 이미 이름이 있었죠. 자, 거기에서 이제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대상은 아니에요. 베를린 영화제의 대상은 이제 황금 곰상이라 가지고 곰이 그려진 곰 동상을 주는데, 은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2등에 해당하는 작품이죠.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해외 영화제 수상작은 이병일 감독이 만든 시집가는 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한정된 영화제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큰 일이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월드와이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영화제에서 그것도 세계 3대 영화제에 속하는 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특별 은금상을 받았는데 그때 같이 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별 은금상을 둘이 같이 받았는데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그 잘 아는 장리 고다르입니다. 그죠? 그냥 그이 상을 받은 이 작품의 어떤 그 수상의 어떤 레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영화는 한국 그 대중영화에서 아주 이렇게 주류적으로, 음, 뭐 일종 장르라고나 할까요? 이 가족 멜로 드라마, 우리나라 주류 장르죠. 그죠? 가족 멜로 드라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 영화입니다. 이 아버지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 그죠? 그, 그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아버지 역할을 단골로 하는 전문 배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은 분이 있습니다. 이 김승호라고 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세대에서 여러분 세대도 조금 지났겠다. 보통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뭐 국민 아버지 하면 최불암 저기 국민 어머니 하면 뭐 김혜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부터 만들어진 이제 그런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최불암은 아니고 이 김승호라는 사람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그 어떤 서민적인 감성을 다 그려내는 가족 멜로드라마 그리고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1961년이니까 이 서울 이야기인데 마부예요, 마부. 60년대만 해도 이렇게 말로 짐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동차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직업이죠. 아버지가 이제 마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면은 그 이 아버지가 이제 그 홀아버지인데 아내가 이제 그 죽었어요. 사별을 한 상태인데 애들이 이제 많아요. 조금 나이를 다 먹었는데 그 이제 이분이 그 옆집에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는 어떤 그 아줌마하고 이제 이렇게 눈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둘이 이렇게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식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오늘날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1961년이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남성들에게도 이렇게 재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뭐 썩 당당한 예,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제 또 화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아놓은 그 클립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그 옆집 아줌마하고 이 아버지가 그 주말에 데이트를 나가요 시내에 데이트를 나가서 이제 뭐 영화관도 가고 무슨 분식점에 가서 만두 같은 것도 먹고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영화관을 가도 자기 자식과 만나고 뭐 만두집에 가도 뭐 자기 자식을 만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계속 도망 다니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어떤 그 국민 아버지 음 김승호의 연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중 관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 그것이 오늘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이미 6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관념들 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김승호의 그 아버지로서의 연기 이런 것들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하게 또 줌 강의를 하게 되면 말이 자꾸 씹혀요.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죠?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못 믿겠으면은 수업 마치면은 이제 벽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주 이 기분이 이상해요. 자, 말이 자꾸 씹히는데 양해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성춘향.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죠? 1961년에 춘향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멜로드라마의 최고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던 홍성기 감독,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신예 젊은 감독 신상옥이 춘향전을 소재로 한 영화로 맞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대예산 영화였고 컬러 시네마스코프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컬러의 1960년대 흑백영화 시대입니다. 여전히 컬러 영화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컬러가 굉장히 드물었죠. 그러니까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작품 이런 것들만 이제 컬러로 찍던 이런 시대였는데 컬러로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네마스코프라고 하는 2.35대 1의 종횡비를 가지는 가로로 길쭉한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화는 그냥 블록버스터예요. 블록버스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춘향이 지구를 구하러 날아다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든 영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아마 느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영화에서, 제가 아마 이 영화 첫 부분을 넣어놨을 건데, 어, 지난 학기 때 그 영화학 인문, 그 작가생들을 제가 상대로 수업을 했잖아요. 그 작가생들은 다른 그 문광규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을 텐데, 교수님이 그때 언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네마스코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종횡비라고 하는 것이 영화를 찍는 방식이 달라져요. 가로가 길다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여요? 지금 이 종횡비, 내 얼굴이 보이고 있는 이 종횡비가 16대 9인가? 16대 9보다 좀 넓어 보인다. 우리가 보는 이제 일반적인 텔레비전 화면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정도 화면을 넣으면 차잖아요. 그죠? 어깨까지 해서. 음. 그런데 이거보다 양옆으로 더 길어지게 되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옆으로 더 길어지게 되면은, 제가 이 정도의 앵글로 잡게 되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댕강 맞아 보인다라고 하나? 사람이 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여요. 음, 그죠? 상상해 보세요. 이 가로로 늘어났더라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이 바스트 샷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져야 돼요. 가로가 길어지게 되면은. 훨씬 더 쑥 들어가든지, 이렇게. 그죠? 쑥 들어가서 좀 더 많은 공간을 인물이 채워줘야 되는, 예,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되죠? 요 머리 부분이 잘리죠? 그죠? 음. 그 우리가 이제 요 위에 남는 공간, 이 프레임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남는 공간을 우리가 그 영어로 헤드룸이라 그래요. 헤드룸. 예. 그러니까 머리 공간, 헤드룸. 헤드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영화는 이 항상 이 헤드룸을 남겨야 되는데, 이 시네마스코프 시대에 이게 도래하게 되면은 이제 이 헤드룸을 남기지 않게 돼요. 이렇게 머리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하지 사람이 화면에 꽉 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도 사실 부족해요. 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붙여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쪽에다가 배경이나 세트를 통해서, 이쪽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채워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탈중심 화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춘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로로 2.35대 1, 가로로 어마어마하게 이 긴 화면을 어떤 식으로 채우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네마스코프는 우리가 일반적인 고전적인 촬영 방식,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화면의 방식으로 정확한, 앵글의 각도로 촬영하는 장면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이 영화 보세요. 이렇게 하이 앵글로 찍든지 아니면 이제 로우 앵글로 찍든지, 이렇게 하면서 각도의 변화를 줘요. 그러면서 어떤 힘의 방향을 통해서 이 공간을 채워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인물을 구석에 몰아넣고 이쪽에 다른 방식의 뭔가를 채워 넣음으로써 다른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두 개의 구도가 나오는 거죠. 인물의 구도와, 배경의 구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들. 한번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뭐죠? 지체 높으신, 상류층인 그 누구지? 이몽룡하고 이제 그 밑에 그 하인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각에서. 거기 보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기둥을 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넘나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기둥이 마치 그 뭐죠? 음, 자기 상전한테 다가가는 마치 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시네마스코프 사이즈에서 어떻게 구도를 잡는가에 대한 어떤 신성하게 많은 고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춘향 작품은 앵글의 구도에 주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였을 때 한국 영화가 얼마나 이렇게 미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겁니다. 네 번째 작품은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만희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만희 감독은 뭐라 말해야 되지? 할리우드 감독으로 따진다면은 스탠리 큐브릭 같은 사람이에요. 스탠리 큐브릭 들어봤나요? 그 시계태엽 장치 오렌지, 그리고 그 영화는 잘 알겠다, 여러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죠? 그리고 공포 영화 샤이닝, 공포 영화의 아주 그 뭐죠, 고전이죠. 뭐 이런 작품들. 역사물도 만들었죠. 스파르타커스 이런 영화도 만들었고. 또 뭐 있나? 많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고 약간 SF 성격의 영화, 뭐죠? 닥터 스트레인지 로브인가? 그런 영화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쭉 읽어했던 이 영화들, 공포 영화, SF, 그리고 역사물, 어, 그리고, 음, 뭐죠? 그, 시계태엽 장치 오렌지를 무슨 장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영제너레이션, 청년 세대의 관점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음. 어쨌든, 그 스탠리 큐브릭은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이제 그냥 이 장르 그 장르를 많이 옮겨다니면서 찍었다가 아니고 스탠리 큐브릭이 어느 장르를 찍게 되면은 그의 영화는 그 장르 역사의 대표작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샤이닝 이런 영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터널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거. 예,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감독이 있다라는 거죠. 이만희 감독이 그렇습니다. 이만희 감독은 액션 스릴러, 공포 영화, 그리고 이제 그 멜로드라마, 심지어는 전쟁 영화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쟁 영화는 1960년대 한국 영화에서 주류 장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니까 그죠? 음. 그 전쟁 영화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주류 장르를 전부 다 마스터하고 또 그 작품에서 나름대로 어떤 장르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만희 감독의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니에요. 이만희 감독의 전쟁 영화입니다. 이만희 감독의 전쟁 영화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쟁 영화와는 뭔가 다른 이만희만의 뭔가 독특한 지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전쟁 영화라고 하면 보통 이건 반공 영화예요. 반공 영화. 주로 이제 6.25 전쟁이나 이후에 생기는 그 월남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주로 반공이나 민족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반공의 그 냄새가 굉장히 옅어요. 옅고,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장면을 꼽는데,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영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63년에, 이때 이제 그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유행했던 춤이 이제 트위스트 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위스트 춤. 들어봤죠? 그죠? 그 서른도가 부르는 트위스트 하는 그 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60년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이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배경이 6.25 전쟁이잖아. 한국 전쟁이잖아. 1950년이에요. 그죠? 이 1950년의 상황에서, 어떤 배우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트위스트 춤을 추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춤이 나중에 유행할 거라고.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것,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그런 것은. 영화에 대한 어떤 몰입이나 환상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제가 여기에 넣은 장면을 뭐냐면은, 그, 미군 전용 술집에서 그 한국인 해병대원들이 그 행패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죠. 그죠? 술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술집 마담이, 그 술집 여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휴가 나와서 이제 술 한잔 먹으러 이제 해병들이 몰려갔는데, 왜 못 들어가냐라고 하니까, 여기는 미군들 전용 술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 화난 해병들이 그 술집을 다 깨부셔버려요.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넣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1960년대 관점, 지금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약간 어떤 반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안티 아메리카. 반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실 이런 식의 재현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만희 감독은 여기에서 어떤 반비적인 코드를 이제 집어넣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어떤 특이한 장면들, 트위스트 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군 전용 술집에서의 행패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 이만희 감독이 만든 전쟁 영화에 나름의 어떤 독창성과 독특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영화는 우리나라 국군의 도움을 협조를 얻어서 만든 초대장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화가 스케일이 커요. 전쟁 장면도 진짜 실제 전쟁 장면 같은 아주 그런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넣었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실탄을 넣어서 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확인은 안 되는데 음, 원래 영화판 가면 이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유력하게 돌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실탄을 실제 지급해서 그 전쟁 장면을 찍었는데 그 엑스트라 한 명이 그 실탄에 맞았대요. 그 다리에 이제 총을 맞아서 이제 그 장애 등급을 받게 되는데 그 제작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이제 저 서울 변두리에 그 조그만 그 집을 하나 사줬대요. 어, 그 장면이 돼버렸으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위치가 서울 변두리였거든요. 1963년.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강남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여담이고. 그 다음에 1964년 작품 보겠습니다. 맨발의 청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거 김기덕 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김기덕 감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영화 역사에 김기덕 감독은 두 명이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주로 활동하던 그 올드 나이 많은 김기덕 감독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기덕 감독 그 몇 년 전에 그 미투로 우리나라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저기 리투아니아에 가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90년대, 2000년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어, 그 김기덕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옛날 김기덕 감독이에요. 이분이 만든 맨발의 청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한국 청춘 영화의 대표작입니다. 그 1960년대가 되게 되면은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장르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생기게 되죠.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반 관객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에 맞추어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1960년대 들어가면은 이 관객층의 분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그 뭐죠? 그 아줌마들을 위한 영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주로 이제 과거의 이제 구시대의 심파적인 영화, 눈물 흘리는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이 당시 60년대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 새로운 세대의 어떤 문화적 취향에 맞춘 어, 이야기와 장면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청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춘 영화의 대표작입니다. 1964년, 1962년, 3년, 4년부터 해서 1965년 정도까지 이 청춘 영화가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한 해에 나온 청춘 영화가 보통 3, 40편씩 이렇게 나오던 시절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맨발의 청춘은 흥행면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작품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영화는 아니에요. 뛰어난 영화는 아니고 여기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이 영화는 우리나라 오리지널 각본이 아니고 일본 영화를 베낀 겁니다. 그 일본의 그 뭐더라 무슨 뭐 진흙구덩이의 순정인가 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이렇게 뺏겨서 만든 음, 영화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가 좀 심파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당시 한국 영화, 특히 한국 청춘 영화의 좀 한계예요.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새로운 영화라기보다는 기존의 구세대와 그 구세대의 정서와 어느 정도 결탁되어 있는 약간 그 장르의 분화가 일어나는 그 초창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여기에 담아놓은 클립에 담아놓은 것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그 멜로드라마의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분의 차이,
극복하는 또는 그걸 극복하다가 실패하는 그 신분의 차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멜로드라마가 다 그래요. 어떤 신분적 차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을 다루죠. 멜로드라마는. 그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엄앵란 그 여자가 아주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의 딸이고 그 아마 그 외교관의 딸일 겁니다. 1960년대 외교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남다른 지위였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민간인들이 바깥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국가에서 특별하게 허가를 받은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직업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직업이었죠. 그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그 종합상사라고 하는 그 무역업을 하는 그 전담 회사가 있어요. 다체벌 회사들도 그 당시에 있었고 음. 그런 이제 종합 상사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게 최고의 직업이에요. 외국에 물건을 팔러 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비행기 스튜어디스, 항공 조종사 이런 사람들,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 그 당시 아주 그 뭐죠?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선망받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어, 그 왜냐하면 이제 그 두 개의 공통점은 외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공무원들 중에서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죠. 이게 바로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관이라고 하는 신분은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아주 이상적인 동경하는 그런 이제 직업군이죠. 물론 사회적 지위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대사예요, 대사. 여명란의 아버지가 집도 아주 부유한 집인데,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이제 길거리 그 건달 양아치입니다. 뭐 밀수업도 하고 그래요. 이제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이 여자를 남자가 구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그냥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이 여자 집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죠. 기본적인 멜로드라마 구조예요. 그죠? 그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깡패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이 그 마지막에 동반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것은 그 마지막에 그 동반 자살을 하기 전에 그 어떤 시골의 오두막에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그 시신을 발견하고 마지막에 그 장례를 치르는 장면까지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어떤 점에 주목하면 되냐면은 그 둘이서 그 오두막에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청춘 영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굉장히 이렇게 구시대의 낡은 심파적 감성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보고 좀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형사들이 현장 검증을 오죠. 사람의 시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이 뭐 끝까지 숨겨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 당시 어떤 그 성도덕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 과거에 낡은 그 성도덕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 영화는 청춘 영화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그것을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 마지막 장면은 조금 이색적인데 그 마지막에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이 엄청난 이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아주 성대한 상여 행렬이 지나갑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뭐 뭐 아주 고급 차에 이제 시신을 싣고 그 뒤를 따르는 장례 행렬이 수십 미터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남자는 그냥 그 가만이라 그러죠. 그 그적대기에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 리어카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묘지로 갑니다. 이제 그 장면에 대비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급적인 대비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장면에서조차도 그 과거의 전통적인 심파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스크린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화는 이 갯마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음, 이 영화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문예 영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학 작품을 소재로 삼아서 만든 그런 영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게 미학적으로 따질 만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은, 어, 어떤 뭐죠?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배우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특히 이 김수용 감독이 이 당시 신인급 배우였던 이 고은하 배우를 촬영하는 방식은 지금 봐도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들어서 늘 담고 찍은 영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 전체 내용을 다 보게 되면은 그 음, 고은하라는 배우가 여기에서 참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냥 원래 이쁘기도 하지만은, 어, 그 카메라를 잡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이 영화는 마치 고은하를 위해서 찍은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한국 영화에서는 특이하게 어떤 감독의 사적인 느낌들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 말이 씹히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넣어놓은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잠깐만요.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 뭐 숙명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놓고 보면 팔자예요, 팔자. 음,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어촌에 시집을 와요. 어촌,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잡고 사는 그 마을이죠, 그죠? 그런데 그 남자 이제 그 신혼인데, 남자가 그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서 죽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가 미망인이 된 거지. 그 상태인데 이 남자 주인공 신영균 씨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신영균은 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산으로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요. 어. 그런데 그 산에서 어떤 우여곡절들을 겪고 결국 이 여자가 다시 어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 대한 어떤 봉건적인 숙명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어, 어떤 만듦의 매무새나 아니면 촬영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서도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이 충몽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 생기는 영화입니다. 1965년에 나온 영화치고는 정말 특이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게 이제 그 어떤 모더니즘적이고 어떤 실험적인 성격의 영화인데, 우리가 보통 유연목 감독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오발탄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그 오발탄이라는 영화에서 나타나듯이 유연목 하면은 한국 영화의 어떤 리얼리즘을 이끈 감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감독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어떤 미적 성향들에 대해서 다 도전을 했던 감독입니다. 충몽 이 영화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실험적인 영화예요. 실험적인 영화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독일 표현주의,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 그리고 그 몽타주,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에 재현하는 어떤 초현실주의적 방식, 이런 어떤 다양한 실험적인 요소들이 모두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내러티브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는 한 남자가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를 받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꿈이다 보니까는 앞뒤 둘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맥락도 없고. 예. 제가 여기에서 넣어놓은 것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처음에 이제 치과에 가서 그 충치 치료를 받는데 그 치과의 그 공포 있잖아요, 공포. 그 겁나죠, 그죠? 아무리 두센 사람이라도 치과에 가면은 전부 다 찌그러지잖아요. 그 치과의 그 공포의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공포에 빠져 있는데 보니까는 다른 여자 손님이 또 한 분 더 와 있어요.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마취를 하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몽롱한 상태가 되면서 몸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훔쳐봅니다. 이 남자가.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에로틱한 감정들, 그리고 나 역시 이제 마취를 당해서 이렇게 혼란해지는 상태,
혼동에 빠지는 상태. 이 두 개의 관점들이 결합하면서 이 남자가 꿈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담아놓은 것은 이 남자가 꿈에 빠지는 기까지 그 전에까지 그 치과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남자가 본 것들,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보게 되면은 조금 야해요. 장면이. 대단히 야한 건 아니고 1965년이잖아. 그죠? 그런 건 아니고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에로틱한 감정들을 이미지로 담아내기 위해서 유연목이 그 당시에 한국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실험적인 방식들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죠? 에로틱한 실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화는 사실 오늘날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수수한 실험을 추구하는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는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면은 나중에 정태를 다 올려드릴게요. 그 이 영화는 또 어떤 측면에서 유명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수업을 다 못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금열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것과 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유현목 감독이 외설죄로 입건이 돼요. 외설죄로 입건된 건 조금 이해할 만도 한데 이게 좀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문제는 외설죄로 입건이 되는데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받아요. 어, 나중에 풀려나긴 합니다만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아요. 영화를 만들었다가.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허가받고 만든 거거든요. 시나리오 공사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극장에 상영까지 됐어요. 그 다 국가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허가를 다 내주고 난 다음에 감독을 잡아다가 재판에 붙여서 실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유연목이 이 당시에 그 한국 영화를 이끄는 가장 그 강력한 오피니언 리더였고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당연히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왜 실형을 받게 되냐면은 사실은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 다음 시간에 그 지난번에 안 했던 PPT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만희 감독이 그 앞에 그 7인의 여포로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 영화가 이제 방공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게 되는데 그 유현목 감독이 재판정에 나가가지고 이 이게 뭐야 이만희 감독을 그 변호하는 발언을 해요. 그런데 그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았어요. 좀 강력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 영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세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중앙정보부에 좀 밉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이 영화가 나오게 되니까는 너 한 대 한번 맞아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입건을 시켰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몽이라는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갯마을이라는 영화 만든 같은 감독입니다. 김수용 감독이 만든 안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 갯마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만든 영화라고 한다면은 이 영화는 굉장히 좀 모더니즘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감독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세계관을 미학적으로 스크린의 이미지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더니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영화는 그 기본적인 틀은 문예 영화의 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예 영화는 리얼리즘 계열인 영화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야기 중심이잖아. 그리고 그 문학에서 우리가 작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영화도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영화는 문예 영화 계열이면서도 독특하게 모더니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소설은 글이잖아요.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그 장면이나 사건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그죠? 그 상상이 결국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 감독의 상상한 시각적 이미지가 될 텐데, 그 묘사가 오히려 소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주목할 만하네요.
이제 이 영화 보면은 그냥 이 남자 주인공 신성일이 그냥 이렇게 그, 어촌 시골을 이렇게 쭉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어, 어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황량한 감정, 정서, 이런 것들, 어, 이 드러나요.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아내가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직장인인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어촌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방황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람 피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울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떠도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 여자친구의 집에 어, 시골에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시골을 쭉 이렇게 배회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찍었을 때 그 영화의 그 인물의 감정을 어, 배우의 얼굴로서가 아니고 배경으로서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황량하다. 그랬을 때 그 황량한 분위기를 어떻게 카메라로 포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물론 이제 배경이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카메라의 구도나 설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 치밀하고 깊게 설계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높은 성취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러티브는 굉장히 약해요. 그냥 뭐 서울 사람이 그냥 시골에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아주 느슨한 내러티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담겨 있는 어떤 영화적인 재현 기법들이 굉장히 모던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1960년대 세계 현대 영화의 흐름과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세계 영화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로 대표되는 새로운 모더니즘 계열의 영화일 겁니다. 어,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영화와 비교해도 그렇게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처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아주 우수한 작품입니다. 자, 아주 다양한 영화들이 자꾸 나와요. 하나의 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르 분야에서 어떤 일가견을 이룬 영화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영화는 완전 심파 영화예요. 완전 심파 영화. 자, 1968년까지 내려왔어요. 자, 1968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즈음 되면은, 아까 우리가 1964년 맨발의 청춘 이런 영화들 소개해드렸죠. 자, 이제 이 세대들이 또 나이를 또 더 먹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사회의 주류로,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쯤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런 어떤 눈물 짜내는 심파적 영화에 대해서 밝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영화 관객들 또 비평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들을 계속 제출합니다. 자, 하지만 심파의 영향력은 그렇게 사그라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중들은 여전히 마치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 정서라고나 할까요? 그 피에 어떤 심파라고 하는 정서가 강력하게 뿌리잡고 있습니다. 1968년에 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1960년대 최고 흥행을 기록하는데 심파 영화예요. 이 영화는 단순히 심파를 이어받은 것다라고보다는 어떤 심파의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파에 대한 새로운 전형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 스타일의 영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는데 이 내러티브 스타일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죠? 어, 기본적인 구조는 불륜이에요. 불륜. 예, 보통 이 1960년대까지 영화에서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루지 않는데, 그건 이제 멜로드라마 계통에서 다루는데, 이 심파에서 불륜을 다루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심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고답적인 장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불륜에 대해서 굉장히 뭐죠, 도덕적인 칼날을 들여대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뭐죠, 결혼 안 한 미혼 여성인데, 남자 하숙생하고 사랑에 빠져요. 이 남자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는 자기 시골에
이미 아내와 아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서울에 와서 총각인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이제 애가 생기는데 이 남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혼자서 이제 애 낳고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당시 사회적 조건을 봤을 때 여성이 혼자서 자식을 육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아이를 매개로 해서 완전히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자식을 생각해 보니 내 밑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죠? 뭐 동네 사람이나 학교 친구들한테 내 놀림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니,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 그지? 그것도 뭐 정식 결혼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 놀림이나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이 애를 줍니다. 꼬마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애가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지만은, 이 꼬마는 엄마를 매일 그리워하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여자가 각성을 하고 애를 데리러 옵니다. 내가 키우겠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눈물들이 있겠죠. 그죠? 음. 그런 어떤 심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아까 말했던 이 어떤 산업화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성도덕들, 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불륜을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생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적 조건으로서 윤리적 잣대 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자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심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성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남자가 좋아서 거기에 의지하고 애를 낳고 그 애를 잘 키우는 것으로서 자기 인생을 낙을 삼다가 그 애를 아버지한테 보내죠. 그러면서 혼자 살면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저 남자가 결혼할 수 없지만은, 내가 낳은 애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각성들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완전한 건 아니에요. 60년대 영화는 감안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자각과 능동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오늘날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마 마지막 장면을 넣어놨을 겁니다. 마지막 장면 그 애가 그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이제 그 집을 나가요.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아버지는 화가 났고 뭐 그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찾아와서 애를 데려가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 여자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게 되면은 과거의 심파 영화와는 다르게 어떤 여성의 주체성이 좀 더 부각되어 있는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960년대에는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이 장문의 수염 역시 어떤 그런 실험적인 계보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 이성구 감독이라고 하는 어, 꽤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영화가 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영화를 그 비평가들에게 호평받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데 그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작품은 바로 이 장군의 수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역시 모더니즘 계열인데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 어떤 집에서 살인 사건, 어떤 집에서 그 음, 소설가가 이렇게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인 사건을 발견하게 되면 살인 사건이 아니지 자살이지 자살. 그 시체가 발견되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를 이제 추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영화의 구조는 그 오션 웰스의 지미케인과 비슷해요.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를 추적하면서 과거가 계속 이렇게 플래시백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것은 이 영화에는 안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만화가 들어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죽기 전에 쓴 소설이 제목이 이 장군의 수염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군의
놈이라는 제목은 이 영화 안에서 존재하는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 소설을 남기는데 그 소설의 줄거리를 이 영화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럼 영화 안에서 그 소설의 줄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죠? 거기에서 이성구는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그 영화의 그 소설의 내용을 만화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그 만화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단주의적 의식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즉, 1968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시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애니메이션 기법이라는 측면 하나, 또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의 소설을 이용한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회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위 높은 수준의 어떤 사회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부분을 잘라놨을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됐지? 마지막은 만추가 아니고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휴일. 다시 이만희 감독이 또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1968년에 작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개봉을 못했어요. 개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열에서 상영 불가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업계에서 도는 소문은 계속 있었어요. 이만희가 굉장히 걸작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야, 참 사람들이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은 대중에게 개봉을 못하고 뭐 자기네끼리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개봉을 못하고 이 필름이 사라져 버려요. 개봉을 못하고 그냥 창고 속에 이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휴일이라는 영화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돌았는데 본 사람은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말이 돌다가 얼마 전 아니구나. 2005년도에 이 필름이 발견이 돼요. 우연히.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를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마 처음 상영했을 겁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제 개인적이긴 합니다만은,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모더니즘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저는 이만희의 휴일을 꼽겠습니다. 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 영화적으로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이 영화는 그냥 서울을 찍었어요. 6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저 뭐예요? 서울의 랜드마크. 롯데타워인가? 아니, 남산. 그죠? 남산타워. 그죠? 남산공원이 있잖아요. 남산 자체 공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서울 남산타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죠? 예. 그 공간을 그야말로 습기 하나 없는, 수증기 하나 없는 바짝 마른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서울을 바람, 안개로 묘사를 해요. 그야말로 황량한 도시입니다. 마치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냈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좀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이 둘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둘 다 이제 지지도 돈이 없어요. 이 남자는 담배 사필 돈도 없어요. 그야말로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인데 이 둘은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가난하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뭐 가난한 무슨 뭐 여인숙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또는 이제 뭐 공원이나 이런 곳을 전전하면서 이제 주말마다 연애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앞에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둘이 같이 결합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제는 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 당시 사회에서
그죠? 미혼모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저기 미호도 다시 한 번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당시 미혼모라고 했을 때 그 사회적 인식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사회적 조건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낙태밖에 없어요. 그럼 낙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담배 살필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이 영화는 남자가 이 여자를 남산공원 벤치에 앉혀둔 채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엔딩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수술비를 구해와서 일단 여자가 아프니까 수술 어떻게 되더라? 잘 기억이 안 난다. 여자가 이제 낙태 수술을 하러 가요. 근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는 그 희망도 없는 두 남녀 청춘이 결국은 이제 그 애가 하나 앉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애를 떼내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막장에서 결국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사이가 불과 종이 한 장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이함이 뭐냐면 어떻게 영화가 그 도시 사회의 어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어떤 존재적인 허무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야기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음, 이만희가 만든 이 이룩한 성취는 그것을 장면으로서 화면으로서 배경으로 풍경으로 잡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영화에서 한번 저기 남산에 그 바람 부는 그 장면 제가 넣어놨는데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그 당시에 무슨 대형 송풍기를 써서 날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천운이 맞아서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남산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디스토피아의 세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슬픈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검열에 의해서 공개가 못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2000년대 공개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1968년에 이 시위를 검열한 이 검열관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안목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검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크게 예술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장면이나 이야기에 있어서 무슨 뭐 외설적이라거나 폭력적이라거나 뭐 반체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요소들을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열을 하게 되는데 이 검열관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분위기를 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처음에 우리나라 검열이 3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시나리오 검열, 마지막 필름 검열까지 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시나리오에서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그 영화를 찍었겠지. 그죠? 그런데 다 만들어진 필름을 딱 보니 영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 영화는 상영 금지 처분을 받은 사유가 없어요. 보통 사유를 쓰잖아요. 이 사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영이 불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뭐 이 영화는 무슨 뭐 사회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이 영화는 뭐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에게 유해한 아주 그런 뭐라노 비도덕적인 성적 내용을 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쓰잖아요. 이 영화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글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금일관이 이 영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위험한 감정들을 심어줄 수 있는지를 그 금일관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금일한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상으로서는 물론 좀 자극적인 줄거리이긴 해요. 근데 뭐 애가 낙태 수술을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금연을 통과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좀 내용이 좀 그렇긴 합니다라고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금지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영화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야기의 줄거리보다도 더 어떤 아득한 어둠들이 이 영화에 가득 존재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볼때
이 서울의 풍경들, 바람들, 그 황량한 정서들이 한 인간을 어떻게 감수하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허우적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독특하고 한국 영화에서 특이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한여, 그리고 저는 이 휴일, 이 두 편의 정도의 영화를 한국 영화의 미학에서 가장 수준 높은, 최고 수준의 영화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의견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휴일 한 장면을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얼마나 이야기했지? 한 시간 20분이 났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감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50명 다 온 것 같은데?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출석을 어떻게 부를까? 음, 여기 키보드에, 아니다, 채팅창에 이름 음, 자기 이름 다 쓰고 나가세요. 수업은 끝. 이거는 출석 체크할게요. 예, 이렇게, 대충 보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쓰고 나가면 돼요. 소리가 안 들리는 학생들도 있나? 얘들 한번 적어볼까? 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컴퓨터 켜놓고 가버린 사람들은 이제, 음, 어느 외국인 학생이 이름을 안 쓰고 나와버렸네. 음, 영어를 못했나? 한국어가 안 되나? 일단 남아있는 학생들은 기록을 남겨놓을게요. 채팅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죠? 이름이 뭐니?
하나, 둘, 셋, 넷.